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회사 인사팀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다면 여러분의 통장은,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3년? 아니면 다음 달 카드값조차 막막하신가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마라톤의 결승선을 향해서 말이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파이어족들의 삶은 마치 매일이 축제 같습니다. 발리에서의 요가, 스위스에서의 스키, 배당금 알림이 울리는 스마트폰 화면. 하지만 통계청의 차가운 데이트와 금융시장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리포트는 단순히 아껴 쓰고 저축해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이어가 현실의 벽,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흰개미떼와 세금이라는 통행료, 그리고 하락장이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2024년과 2025년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40대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얼마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평균 400만 원에서 550만 원입니다. 이건 뭐 골프 치고 오마카세 먹는 비용이 아니에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아파트 관리비 내는,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사는 생존 비용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은퇴 후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양복도 안 사고 회식비도 안 되니까 생활비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KB금융그룹과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부부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돈, 즉 밥 굶지 않고 병원비 낼 수 있는 돈이 월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수준이고요. 친구도 만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적정생활비는 월 336만 원에서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비용이 4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옵니다. 실제로 은퇴한 가구들이 연금이나 자산소득으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21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매달 120만 원 이상의 구멍이 뚫리는 셈이죠. 이 구멍 뭘로 메울까요? 결국 평생 모은 집을 줄이거나 은퇴했는데도 다시 편의점 조끼를 입고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파이어족이 마주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뉴스에서 매일 듣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저는 이걸 목조주택에 사는 흰개미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튼튼한 금고에 현금 10억 원을 넣어두었다고 칩시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한 나무 기둥처럼 보이죠? 아, 나 10억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살겠다 싶으신가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흰개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말이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 초반대로 예상되지만 환율 변동성에 따라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복리의 마법은 자산을 불릴 때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산을 깎아먹을 때도 적용되거든요. 물가가 매년 3%씩만 올라도 여러분의 10억 원은 24년 뒤에 구매력이 딱 절반, 5억 원이 됩니다. 40대에 은퇴해서 64세가 되었는데 내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억 모았으니까 이제 예금 이자만 받으며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건 흰개미가 득실거리는 집에 방역도 안 하고 들어가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자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흰개미가 갉아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나는 나무, 즉 투자가 동반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가장 기형제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부동산 몰빵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비중이죠. 제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작가님, 저 서울 마포에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어요. 대출도 다 갚았고요. 그럼 저 파이어족 가능한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아파트 팔아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고 차액으로 생활하실 거 아니면 그 15억은 은퇴자산에서 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깔고 앉은 돈은 나에게 밥을 사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관리소장님이 아이고 부자시네요. 관리비 안 받겠습니다. 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같은 유지비용만 계속 나갑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은 은퇴 생활에서 그림의 떡이거나 심할 경우 돈 막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핵심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가격의 변동성, 역전세난의 위험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만 믿고 노후를 맡기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순수 금융자산으로만 최소 15억 원 이상이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월 400에서 500만 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거대해 보이나요? 숨이 턱 막히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숫자를 쪼개고 굴리고 시스템을 만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분해해드리겠습니다. 파이어적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교과서 같은 이론, 바로 트리니티 연구에서 나온 4%의 법칙입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뒷마당에 거대한 물탱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이 물탱크에서 물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탱크를 채워줍니다. 4%의 법칙은 물탱크 크기의 딱 4%만큼만 매년 퍼다 쓰면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30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모았다면 매년 4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오케이 생활비 연 4천만 원 필요하니까 10억 모으자 곱하기 25 하면 끝이네 라고 단순하게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일 때를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혹은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횡보하는 시기에는 이 4%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주식 채권 수익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진다면 4%를 인출했을 때 파산할 확률이 33%에서 최대 5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30년 뒤에 빈떨터리가 될 확률이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그 도박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한국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3%나 3.5%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산은 10억이 아니라 12억, 15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다음은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빌런, 바로 수익률 순서 리스크입니다. 이걸 30년짜리 소풍에 비유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긴 소풍을 떠납니다. 30년 동안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겠죠. 만약 소풍을 시작하자마자 첫 5년 동안 태풍이 몰아친다면 어떨까요? 비바람을 피하느라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허겁지겁 다 까먹었습니다. 심지어 비를 피하려고 텐트를 고치느라 식량을 더 썼습니다. 6년 차부터 날씨가 쨍하고 맑아졌지만 이미 내 도시락통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은퇴 직후 5년, 이른바 은퇴 위험 구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 헐값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어도 내 자산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걸 자본의 영구적 손실이라고 부르죠. 실제 데이터로 보면 은퇴 시점에 시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15년 뒤에 충격을 받은 사람보다 파산 확률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은퇴하자마자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럼 이 태풍을 어떻게 피할까요? 우리는 현금 방파제, 전문 용어로는 버킷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자산을 3개의 양동이에 나눠 담그도입니다. 첫 번째 버킷은 향후 1, 2, 3년치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예금이나 CMA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듭니다. 주식시장이 포각하면 주식을 절대 팔지 않고 이 현금 버킷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존버용 자금이죠. 두 번째 버킷은 30년 뒤에 쓸 돈으로 채권이나 배당주에 넣습니다. 세 번째 버킷은 10년 뒤에 쓸 돈으로 공격적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시간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태풍이 와도 텐트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비가 그치게 기다리자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파이어족 성공의 8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2024년 말, 2025년, 2026년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금융세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남들 다 받는 나랏돈 보너스를 제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먼저 ISA 계좌입니다. 예전에는 만능통장이라더니 혜택 별로 내라며 외면받았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납입 한도가 연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이 배당주로 돈을 벌면 원래 15.4% 세금을 떼어갑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이면 154만 원이 세금이죠. 그런데 바뀐 ISA에서 굴리면 세금이 거의 염원에 수렴하거나 확 줄어듭니다. 이건 정부가 주는 합법적인 세금 면제 쿠폰입니다. 파이어족에게 세금 절약은 곧 수익률 상승입니다.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이제는 파이어족의 필수 엔진입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이른바 풍차돌리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을 극한으로 줄이면서 자산은 복리로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죠. 특히 40대라면 여러분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굴려주는 TDF 펀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어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방에 터지는 대박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에 주목해야 합니다. S&P 500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서 생활비를 쓰려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생활비를 쓰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그 공포,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기억나시죠? 반면 SCHD 같은 배당 성장주는 나무를 베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나무는 계속 살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파이어족에게는 나무를 베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배당 성장주가 멘탈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은퇴 후 생활의 50% 이상을 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설계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까요? 2025년 시장 상황과 한국의 40대 현실을 고려한 433 전술을 추천합니다. 공격수로 성장형 주식의 40%, 미드필더로 배당 성장주의 30%, 그리고 수비수로 채권과 안전자산의 20%, 마지막 골키퍼로 현금과 금의 10%를 배치하는 겁니다. 한국에 살지만 자산의 50% 이상은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환율이 올라서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 줍니다.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마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파이어족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 바로 지루한 중간입니다. 처음 파이어족을 결심했을 때는 가슴이 뛰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습니다. 매달 기계처럼 아끼고 투자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 5년, 10년 이어지죠. 이때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재미없어. 뭐 짜릿한 거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코인 급등주에 손을 대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 지루함은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터널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면 반드시 출구가 나옵니다. 투자는 자동화해두고 1억 모으기 같은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축하세요. 그리고 돈 안 드는 즐거움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만 하면 매일 놀고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실제 파이어족 실패 사례를 보면 은퇴 5개월 만에 우울증이 와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직장은 돈만 주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의 진짜 목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은퇴 후 명함을 준비하세요. 돈이 안 되더라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린파이어입니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하시는 분들, 목표 자산 8억에서 10억, 생활비 월 200만 원대로 소비 자체를 줄여 빠른 은퇴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펫파이어입니다. 나는 누릴 거 다 누린다 하시는 분들, 목표 자산 20억, 30억 이상 잡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은퇴 준비 기간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은퇴 자금이 조금 부족해도 회사를 그만둡니다. 대신 주 2, 3일 정도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는 모델이죠. 긴 리포트를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동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내 집 가계부에 진짜 구멍을 찾으세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세요. 둘째, 세금 혜택 계좌를 풀로 채우세요. ISA와 연금저축, 이건 정부가 주는 확정 수익입니다. 셋째,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나무를 베지 않고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넷째, 지루한 중간을 즐길 거리를 찾으세요. 과정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결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나를 상상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이어는 불입니다. 잘 다루면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주지만 잘못 다루면 인생을 홀라당 태워먹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여러분이 그 불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화복이자 든든한 나침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